2022년 10월 24일 8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워 후 9화입니다. 네, 9화 저희 그리고 아마 이제 시즌 리뷰 경기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파워 후 음, 9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MC 민우입니다. 네, 포르테입니다. 네, 어찌저찌 해가지고 시즌이 끝났습니다. 참, 시즌이, 사실 실제로 빨리 끝나긴 했는데, 진짜 엄청 빠르게 간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네, 생각보다 그리고 시즌이 빨리 시작해가지고 유독 올해는 시즌이 좀 길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2월 달에 한창 추울 때 시작해가지고, 그, 아우, 예, 2월에 그 개막전 갔을 때, 이렇게 추운데 시작을 하는구나 했는데, 롱패딩 입고 있어서 추웠던 시기에 시작을 해서, 롱패딩을 슬슬 꺼내야 될 것 같은 날씨에 저희가 시즌을 마무리를 했고, 물론 저희는 시즌이 끝났습니다만, 시즌이 안 끝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아, 누가 예. 아직도 시즌이 안 끝나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이제 경기가 없을 뿐이지, 이제 저희한테 달린 게 있는 경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좀 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오늘, 그리고 오늘 4시였죠. 4시에 이제 시상식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연맹에서 인정하는 리그1, 리그2 모든 일정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정도만 남아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상식인데 왜 김상식 감독님이 상을 못 받았죠? 아,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주인에게, 잔치의 주인이니까 다 가져가시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에, 리그를 운영하시는 이 전지전능한 능력에 가지신 감독님에게 굳이 또 이렇게 막 감독상 챙겨주고 그런 거, 그런 쪼잔한 모습 보이지 않는, 그런 약간 하긴, 시너지에 대한 존경을 이제 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는 상이 있든 없든 아버지죠. 그렇죠. 이제 아버지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저희한테 큰 이제 감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번 화 제목이 김연팬과 함께하는 포르테의 어그로쇼였는데 음, 결론적으로 이제 김연팬의 온갖 게시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아, 명제가 애초에, 될 줄은 예, 나오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게시라를 해놓고 제가 인내에도 글을 엄청 싸질러 놨거든요. 예. 아, 진짜 이게 그때 뭐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막 김현 선수님 하면서 뭐 골을 몇 골을 넣니 뭐니 별소리 다 했거든요. 예, 아, 5골 넣어달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씨. 네. 그때 에이, 김현 유니폼까지 빌려가지고 그거 들기까지 했는데 아, 네. 별짓거리 다 했는데, 어쨌든, 그 선수가 이제 명단 제외가 되면서 쉽지 않아졌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좀 꺼내보죠. 우선 저희는 이제 마지막 경기를 이제 23일 일요일 날 전주에서 3시에 치렀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뒤로 미뤄보고, 네. 좀 이제 저희한테 좀 약간 어찌 보면 또 다른 의미로 좀 중요했던 경기가 하나 있었던 걸로, 두 개가 있었죠. 네, 두 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경기들 얘기를 좀 먼저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뭐, 해봅시다.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하면, 개가 강등이 되느냐, 패가 강등이 되느냐, 요 싸움이었는데요. 집에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개가, 웃을 수 없는 승리를 맛보고, 이제, 강등 플레이오프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제, 즐거운 그림을 이제 개랑이 맞이를 했는데 이제 음,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저희가 유의미한 기록 하나를 챙겼더라고요. 이게 오, 울산, 전북, 포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강등 플레이오프를 경험하지 않은 마지막 팀이 인천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강팀이에요. 약간 좋은 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기록상으로. 예, 저희가 올 시즌에 4위 밑으로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었던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이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강등 플레이오프 비경험 팀이었는데, 이제 그거 제외하고, 이제 전울포를 제외한 유일한 강등 플레이오프 비경험 팀이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라는 굉장히 큰 기록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진짜
저희가 원래 그 강등 안 되고 일부 리그 개근한 팀 그거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더 그거에서 더 좁혀서 프로도 안 간 팀 그거까지 된 거죠. 뭐 우선 이제 시민 구단 중에서 이제 이부 리그를 경험하지 않은 몇 안 되는 팀 중에 하나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플레이오프도 안 가본 이제 유일한 시민 구단이자 이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어쨌든 올해 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좋은 기록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이제 기원을 하러 이제 갔었죠. 캐슬파크로. 예. 아, 그때 뭐 경기가 사실 제가 캐슬파크를 갔을 때 좀 당황하긴 했는데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막 그렇게 갈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가게 네네. 됐더라고요. 근데 가서 사실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 누가 가든 간에 둘 다 별로 보고 싶은 팀은 아니니까 그냥 재밌는 경기가 나와라 했는데 실점을 했잖아요. 수원 그렇죠. FC가 갑자기 기분이 확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로 거기에서 인해서 당신은 부패를 더 싫어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 거기에서 알았습니다. 제가 목표를 누구로 하고 있었는지. 예. 우선은 그 경기장에서 이제 저희 경기장에서 자주 뵙던 분들도 좀 얼굴이 익으신 분들도 제가 몇 분 뵌 것 같고요. 예. 음, 그리고 저희가 끝나고 이제 경기장을 빠져나오면서 이제 인천 아우터를 입으신 아마 경기장 안에서 안 입으신 것 같고 가방에 넣어놨다가 이제 그걸 입으시고 나오시는 분들도 좀 몇 분 뵀던 것 같은데 뭐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부패 강등이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개랑이 승강 플레이오프로 이제 밀려났음이 확정이 됐고요. 그 상대는 네. 이제 일요일 날 저희보다 2시간 빠른 경기에서 이제 안양과 경남의 경기에서 안양이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서 안양이 개랑의 상대가 되었고 김천은 자동으로 이제 대전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네, 뭐 안양과 경남 중에서는 저는 안양이 오기를 바랬어요. 뭐 일단 안양이 왔을 때 스토리적으로 강렬한 것도 있고 뭐 그치. 수도권 팀이라는 점이 저희가 뭐 원정한테 편한 것도 있지만은 뭐 무엇보다도 경남이 감독이 그분이기 때문에 별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쵸. 이게 제가 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부천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경남과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이제 어쨌든 부천이 비어도 부천이 올라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코너킥 장면에서 손에 그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 현수막을 들고 있었어요. 안 돼, 안 예. 돼. 왜냐면 어쨌든 제가 그 담당이어가지고 그걸 들고서 이제 경기장으로 뛰어 들어가서 선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게 제 역할이었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그 설 모시기 그 선수가 이제 역주행을 하고 어퍼컷을 하는 그 장면을 제 눈으로 봤거든요. 예 근데 역주행, 제 옆에 계시던 대리님이 이제 제 손을 잡으면서 말렸습니다. 예, 그 새끼 아구창을 치고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예, 위험인물이다, 진짜. 아마 이게 여러분들도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보셨으면 굉장히 열이 받았을 겁니다. 그 행복한 표정을 하면서 역주행을 하는 그 커다란 인간을 보면 화가 치밀어올 수가,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어쨌든 경남이 올라가지 못했고, 안양이 올라갔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안양이 올라와서 이제 흡패 대 북패, 예, 패륜 더비를 또 해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뭐 아, 이제 개랑이 내려가면 이제 또 밑에서 슬퍼 매치를 하면 되잖아요. 진짜 서울과 이제 아, 여기 수원 삼성 해가지고 예, 슬퍼 매치를 밑에는 하면 킹울이 되니까요. 있죠. 예. 그쵸 이제 진짜 서울이 있죠. 옛날에 뭐 킹울이랑 수원FC가 아래에서 만났을 때 뭐 짜퍼 매치는 뭐니 여러 얘기를 했는데 네, 리버스 슈퍼 매치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좋죠. 아주 이제 명확한 그림이고 저는 이제 그걸 또 가가지고 굉장히 빵댕이를 흔들면서 또 개랑 강등을 좀 있으면 이제 제가 이걸 3부 리그랑 연결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예. 야, 네, 그러면은 뭐 좀 있으면은 뭐 수원 근처에도 다른 팀들도 많잖아요. 뭐 화성FC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FA컵이 복수를 하기 위해 대전 한국철도랑 리매치 한번 하고. 아니 뭐 이제 용인시에서도 창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거기서 지역 라이벌 더비를 해라. 예, 굳이 저희가 뭐 걔네랑 더비를 해야겠으니까 수인선 더비 같이 이렇게 억지로 지은 거 말고 정말 지역 더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좀 음, 전달을 하시면서 이제 예 무운 예 그
그 전투장에서의 운 말고, 예, 운이 없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없을 무. 수원, 예, 없을부. 예, 운이 없기를 무리뉴의 기원을 무. 하고요. 아, 무리뉴의 무요? 예. 아, 무리뉴 감독님 좋아하시지 않나요? 제가요? 어우, 맨유의 전설이잖아요. 너네 팀 감독 나겔스만 종신이요. 네. 예, 저희가 어쨌든 해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엿을 매기는 굉장히 즐거운 장면을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 어쨌든 쓸데없이 저희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경기는 이제 일요일 날 상위 스플릿 경기였고요. 동시간대에 있던 경기들 중에서 사실은 뭐 울산은 이미 우승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저기는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음, 그나마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볼 수 있었던 건 저희의 7점 슛 그리고 이제 그쵸. 강원이 포항을 이기면 저희가 단독 3위로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FA컵 결과와 상관없이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만, 뭐, 결과론적으로 사실 7점 슛이라는 게, 뭐, 약간 저희가 이제 부패한테 13점 슛 넣으면 우승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랑 비슷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쵸. 우스갯소리로 했던 얘기니까요. 예. 애초에 뭐 마지막 라운드에서 결정될 수 있는 거는 인천이 7점 슛이나 강원이랑 제주 중에 누가 5등 하느냐 정도였고, 그렇죠. 예. 뭐 사실 나머지 팀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매치는 아니었어요, 마지막 라운드.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7점 슛이라는 게 이제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7점 저희 슛. 팬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차라리 좀 이제 이런 경기가 어쨌든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으니까 이제 작년 광주와의 마지막 경기처럼 못 뛰는 선수들을 좀 많이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뭐 아, 실제로 슬프네요. 예, 왜요? 왜 슬프겠어요. 네 입으로 말하세요. 나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도 김대경 선수 얼굴을 뛰는 걸 보고 싶었는데, 아, 제가 몸 푸는 건 봤는데 뛰는 걸 못 봤네요, 올 시즌에. 아, 그래도 어쨌든 몸 간에 푸는 거 눈앞에서 한번 봤으니까 그 정도면은 뭐 뭐. 네. 라인업 보시면 이제 아마 다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든 전북이든 사실상의 베스트 라인업을 들고 나왔죠. 야, 뭐, 라인업이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 로테이션을 제외하면은 선발은 힘을 많이 팍 준 모습이었고, 대신에 이제 후보는 힘을 팍 줬다고 하긴 그렇죠, 후보는. 이제 저희 쿨찌님이 저희 카톡방에서 했던 얘기를 이제 좀 여러분들께 인용을 해드리면 선발을 보면 7점을 내고 싶다는 의지가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체를 보면 이거는 확실히 즐기는 게임이 맞다 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아마 원래 저희가 7점을 내려고 했으면 제 생각에 김대중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김대중 네. 기적한 공격수 약간 오리기 느낌으로 있었어야 되는데 뭐 아마 대부분의 라인업은 저희가 이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좀 두 명의 선수 정도만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캡틴 오반석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 라인업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1분 뛰고 마지막에 출첵을 했는데, 네. 이제 뭐 그게 복귀 신호탄이었고, 뭐 이번 경기 뛰는 걸 보니까 몸 상태가 많이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래서 그리고 예, 내년에는 저,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었고. 그 저번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1분밖에 못 뛰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완벽하게 풀타임을 소화를 해줬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올해 어쨌든 저는 올해를 정리하는 단어를 뭐 어쨌든 라이브 방송 때 정리를 하겠지만 좀 여기서 미리 스포를 하자면 약간 저희가 뉴스뽕 맛을 많이 본 한 해잖아요. 그쵸. 얼마나 음, 대건고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예, 아름답고 찬란하고 빛나는 대건고에서 또 어쨌든 저희가 또 뉴스 맛을 또 봤죠. 그쵸. 네, 민성준 선수가 프로 데뷔 경기이자 이제 올 시즌 첫 경기이자 K리그 데뷔전이죠. 어쨌든 J리그에서는 경기를 조금 뛰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 제외하고 생각이 난 김에 한번 트랜스포 마켓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뛰었었나? J2 리그에서 뛰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혹시 한 번 더 확인해보면 좋으니까요. 어쨌든 K리그에서는 확실하게 첫 경기를 치렀고요. 그리고 민성준이 뭐 반대말은 당긴성준인가요? 네, 오늘 맨 앞에 오프닝 멘트 나왔습니다. 네. 진짜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귀엽다 귀엽다 해주니까 요즘 약간 마태이가 갔어요, 여러분. 네.
아이, 또 뭐 이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인간미지. 준비했죠, 이거. 아, 아니요? 준비한 건 아니고, 근데, 준비를 하는 거의 기준을 모르겠는데, 방송 전에 준비한 건 아니고요. 방송 중간에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니시는 건가요? 평소에는 안 했어요. 이거 네. 민성준의 이름을 들었는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 이따가 어쨌든 한번 간에. 해야지라고 생각했죠. 예, 근데 네. 제가 트랜스포 네네. 마켓을 해봤는데, J리그 출전 기록이 안 나오네요. 안 나오나요? 그러면,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일본에서 부상이 있었어요, 이 선수가. 그러면 사실상 프로 첫 경기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쵸? 뭐 그 전에 어, 있던 거라고 해봤자 고려대에서 FA컵 뛴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프로에서의 첫 그리고 번째 이제, 경기. 네. 연령별 대표팀에서 어쨌든 넘버원 골리로 뛰었으니까, 네. 국대 경기를 제외하고는 프로 첫 경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인상적인 데뷔전을 보여줬고, 또 아쉽게도 김유성 선수는 예, 지난해에 이어서 음, 그 선발 데뷔에 혹은 이제 프로 경기 데뷔에 좀 그런 좋은 경험은 챙기지 못한 아쉬운 경기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음, 예 좀 아쉽긴 했지만은 사실 골키퍼 두 명을 마지막 경기 데뷔시킨 거는 사실 대놓고 즐겜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안 그렇죠. 했죠,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좀 이제 경기 전반적인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거기 때문에 좀 줄여보고요. 예, 저희가 봐왔던 장면들이나 좀 저희가 어쨌든 경기장에서도 나눈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경기가 있으면 이제 경기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체크를 하면서 이제 다음 경기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시즌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프리뷰 그러니까 프리뷰가 없는 거니까 이제 리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대1로 저희가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 전반전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하면 존나 아깝다. 존나 아, 아깝다. 예. 한 끗 차이였어요. 정말 어, 잘했고. 45분 중에서 못해도 35분 정도는 저희가 하드프레스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방에서 계속 압박하거나 세컨볼 계속 따주면서 지속적인 음, 저희만의 공격을 계속 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 경기를 그래서, 봤을 네. 때 의도적으로 왼쪽으로 아예 선수를 다 몰아버리고 왼쪽으로 때려주는데 왼쪽에서 이주용이 결과적으로 무언가 만들어내는 그런 플레이가 정말 많았습니다. 우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저희 나름의 분석을 좀 해보자면 우선은 어쨌든 오른쪽에 지속적으로 뛰어주던 오재석 선수의 공격력보다는 이제 이날 경기 선발로 나왔던 김준엽 선수의 공격력이 모자라다는 판단. 어쨌든 저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오재석 선수의 공격 전개 능력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완전히 따졌을 때, 스타일이 네, 다르죠. 네, 돌격대장 김준혁이지만은 공격 전반에 세밀함을 가져오는 영향력, 오재석이었고 네, 영향력적인 측면에서도 오재석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찌됐든 감독님의 선택은 왼쪽에 이주용이라는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세밀함도 가지고 있고 또 능력적으로도 뛰어난 이주용을 활용하는 공격을 많이 시도를 했고 그리고 어쨌든 이주용 뒤에 있는 선수가 델브리지잖아요. 저희가 그쵸. 거의 한 시즌 동안 거의 뒷공간을 실수 한 번 없이 막았다라고 평가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준 센터백을 보유하고 있는 팀으로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공격 판단이라고 생각이 됐고 실제로 이주용 쪽에서 김도혁이라든지 혹은 음, 델브리지라든지 앞뒤 좌우로 지속적으로 볼을 잡아주고 빼주고 잡아주고 빼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런 여러 가지 플레이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왼쪽 위주의 공격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잘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에 사이드를 부수는 맛이 있던 게 뭐 이주용 선수가 직접 돌파해서 크로스를 올릴 때도 있지만 반대로 중앙을 선택할 때도 있었고 자기 음, 개인기량을 보여줄 때도 있었는데 중앙으로 오면 이동수 선수가 위치를 잘 잡아줘서 그 다음 전개를 할 수 있었고 김도혁 선수 이제 압박에 잘 참여를 해줬기 때문에 공을 계속 저희 쪽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래에서 받쳐주는 것도 델브리지랑 김동민 선수도 이따가 움직이면서 했는데 두 선수가 모두 공격적인 능력이 좋은 센터백이잖아요. 수비수 그렇죠. 중에서. 그래서 이 둘이 적극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수적인 우세를 계속 만드니까 전북이 그쪽 측면에서는 많이 힘에 밀리는 느낌을 계속 줬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이 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는 저는 김동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제 아마 대부분의 평가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이날 김동민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정말 다 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맞아요. 몰고 가기도 정말 하고,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몇 장면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자, 이제 공격 장면이 전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볼을 홀딩을 하고 있다라고 치면, 이제 거기서 원투 패스를 받고 들어가는 선수라든지, 아니면 반대쪽으로 뿌려주는 선수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 프레스 상황에서. 그쵸. 근데, 까까머리 선수 한 명이 계속 공을 몰고 들어가다가, 원투 패스 받고 뒤로 나왔다가, 마크로스 올리고, 또 드리블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시우도 깐머리라서 까까머리가 아니고, 김보섭도 가르마펌이라서 까까머리가 아니고, 그나마 김도혁 정도인데 사실 김도혁 선수가 머리를 빡 밀었을 때보다 지금이 긴 편이잖아요. 그쵸. 어라? 그러면 깎아머리가 없는데? 하고 생각을 하니까 등번호가 47번이에요. 왼쪽에서 공격을 하는데 막 김동민이 크로스도 올리고 원투 패스 받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전술적인 단어로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과거에 이제 홍명보 감독을 공격적으로 썼을 때 썼던 스위퍼 전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짜 수비수라고 하죠. 과거에 많이 그 2000 몇 년도였지? 12년도 유로였나요? 그때 아, 썼던 네, 거의 라볼피아나 전술. 그때쯤. 음. 네, 그런 전술을 능가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스토퍼 그 수비수의 역할을 보여줬던 김동민 선수였고 하프라인을 특히 엄청 자주 넘어왔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과거의 김동민이었다면 올라가면 씨, 또 가가지고 공 뺏기고 내려오려고 저거 왜 올라가라고 했을 텐데 요즘 봤을 때는 동민이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는 뭘 할까? 어떤 신박한 플레이를 보여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또 이제 사실 그 김동민 선수 옛날에나 지금이나 일관적인 장점이 있는 부분이라면은 그 돌파 같은 게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으로 합니다. 되게 체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자신이 몸과 자신이 감을 이용해서 돌파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먹혀요. 못하던 시절에도 가끔씩 성공해서 제가? 라는 장면이 있었는데 잘하니까 더 자주 보여요.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성공 확률도 높고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게 가끔 보면 저 선수는 미드필더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칼 같은 패스를 넣어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실수를 하든지 뭐 이런 상황들에서 공을 빼앗기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본인의 장점인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그냥 공격수 끝까지 따라가서 마무리하는 수비를 마무리해주는 능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김동민 선수의 공격적인 재능이 많이 나왔고 또 기억에 나는 장면은 세컨볼이 코너킥 이후에 튕겨 나왔던 공을 그냥 본인이 중거리를 때리고 돌아가요. 네, 그 장면 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중거리를 정말 잘 때렸어요. 거의 골대 살짝 위로 넘어가는 그런 슈팅이었어가지고 이명준가? 하고서 돌아가는 선수를 보니까 까까머리에 47번인 거예요. 그래서 또 동민이구나.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아, 그거를 제외하면 사실 이날 경기에서 공격수들은 저희가 지금 스플릿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김보섭 선수가 공격적 능력이 가장 좋았던 8, 9월, 7, 8월 예, 요때 이후에 골 결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홍시유나 김도혁 마찬가지로 어쨌든 결과를 못 낸 장면들이 많았을 뿐이지 공격 전개나 이런 마무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직전까지의 단계까지는 제가 몇 년 동안 봐왔던 인천 중에서 올해 가장 좋은 폼이고 이날 경기는 사실 저는 이날 전반 40분까지만 하더라도 골 먹히기 전까지 올해 인천의 공격 전개 중에서 제일 좋은 40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진짜로. 진짜 전개가 깔끔했어요. 엄청 좋았고, 왼쪽으로 몰려있다고는 하지만, 오른쪽도 한 번씩 가면은, 이명주와 김준엽을 앞세워서 들어가는 게 꽤 볼만했고요. 뭐, 저희가 슈팅까지 만들어낸 장면 중에도 아슬아슬한 게 있었는데, 사실 결국 승부를 가른 건 그걸 못 넣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좀 많이 느껴지는 경기였고요. 또 이제 다른 선수들이야 정말 평소에 잘해주던 대로 잘해줬고 골키퍼에 대한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제 저희가 가끔 이제 다른 해외 축구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 다뤘던 명제 중에 하나가 스위퍼형 키퍼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음, 사실은 이제 골키퍼, 그러니까 전통적인 포지션관을 가지신 분들은 골키퍼는 잘 막기만 하면 되지 굳이 발밑이 좋아야 돼? 라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최근에 그 점유율 축구라든지
혹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볼을 점유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포지셔닝을 위주로 하는 축구를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는 골키퍼도 볼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게 요즘 시대의 골키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올해 가장 주로 많이 써왔던 두 명의 골키퍼인 김동원과 이태희는 스위퍼형 골키퍼보다는 전통적인 골키퍼상에 가깝죠. 뭐 사실 김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 자기 주관이 좀 보인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태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주관대로 풀려고 해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전통적인 골키퍼처럼 플레이를 하려는 게 많았죠. 그런데 이제 민성준 선수는 이제 연령대 대표팀에서도, 그리고 이제 J리그에 진출해서 좀 이제, 어쨌든 그곳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정말 뛰어난 발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날 경기에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죠. 뭐 민성준 선수가 뭐 사실 대건고랑 연령별 대표팀 시절에 지목받았던 약점은 원래는 이제 빌드업이나 그런 발밑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지적을 받던 선수였죠. 그때는 그랬는데 뭐 인터뷰에서 자주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고려대랑 J리그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고려대에서도 빌드업에 대한 걸 상당히 강조를 했다고 했고요. 또 일본에서도 축구 스타일에서 그걸 많이 지휘를 받았다고 했고, 음. 그래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공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좋아졌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아마 이날 경기에서 이제 저희가 우리 팀 골키퍼한테 볼 수 없었던 몇 가지 공격 전개의 장면들이 좀 이제 이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제 보통 골킥을 찰 때, 과거에 제가 골킥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했었을 때 좀 전통적으로 골킥에 자신이 없는 선수들을 어떻게 차라고 가르치냐면요. 높게, 멀리, 그다음에 많은 선수들이 경합할 수 있는 시간을 벌라라는 걸로 이제 과거에는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민성준 선수의 이날 골킥은 대부분 낮고 빠르고 목표성이 있는 골킥들이 많았었죠. 특히 이제 그러니까 핸들링을 하면서 들고 있는 킥을 차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전에 저희가 기용하던 다른 주전 골키퍼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김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 민성준보다 김동원이 좋다고 생각을 한 부분은 뭐냐면은, 민성준 선수는 아직은 이제 프로 경험이 적으니까 판단할 때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어요. 이거를 바로 이렇게 넘길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김동원 선수는 노빠꾸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흐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민성준이 그걸 넘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이제 킥의 질 같은 경우에는 김동원도 잘 차지만은 민성준 선수도 이 경기 한정으로서는 그렇게 밀릴 게 없었다고 보고요. 이태희 선수랑 비교를 하면은 이태희 선수는 선수 찾는 걸 잘해요. 그래서 가끔씩 빠르게 차는 역습 킥이 성공하거나 그런 거는 선수를 잘 찾아요, 시야는. 대신에 음, 안 되는 게 뭐냐? 킥을 정확히 원하는데 못한다. 굳이 야구의 제구 같은 느낌이에요. 그거를 음, 목표 지점으로 보내는 거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없어가지고 그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런 플레이를 포기를 하게 되는데 민성준 선수는 확실히 자신감 많이 올라와 있고 어쨌거나 그런 킥들이 꽤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니까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관여를 많이 하겠구나라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날 경기에서 아까 앞에도 말을 했지만 왼쪽 부분에서의 공격에 저희가 좀 집중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민성준 선수의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보장된 킥들이 굉장히 좀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가 역습 상황에서 왼쪽으로 뿌려주는 공, 특히 이 공을 김도혁이라든지 이주용이나 아니면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김보섭 선수가 많이 받았었고,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세워놓고 차는 골킥을 찰 때도 이제 이쪽에 이동수 선수를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주용 선수 어쨌든 신장이 있는 윙백이다 보니까 두 선수 쪽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머리를 싸움을 붙여주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잡혔는데, 음, 저희가 사실 사이드로 전개를 많이 한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뭐 중앙에 제공권 있는 선수가 없는 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윙백들이 헤딩을 잘 따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사이드의 기준으로서. 김준엽 선수도 점프력 같은 걸 보면은 오 경합을 잘하는데 그 느낌이고 이주용 선수도 적극성과는 별개로 경합에서의 승률은 괜찮아요. 그런 힘이랑 그런 피지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날 경기에서 민성준 선수의 킥이 어쨌든 인천 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정말 안 풀리는 인천 축구를 볼 때 이태희의 킥미스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속 터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상 선수도 마찬가지고. 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좀 그런 불신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좀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골키퍼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아, 저 선방 진짜 능력은 방금 뭐 네, 정산 얘기하고 하니까 과거에 봤던 수많은 골키퍼들 이름이 머리를 쓱 스쳐 지나가서 순간 아찔했어요. 예,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뭐 솔직히 처음엔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 축구 볼 때 권정혁 유현 있을 때거든요. 그쵸. 근데 뭐 권정혁 선수는 이런 분야에서 막 기행을 좀 하기는 해도 못 차거나 그런 선수는 아니에요. 애초에 골도 넣었는데. 그리고 뭐 유현 선수는 제 느낌으로는 김동원은 좀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안 쫄고 기 세고 기행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음, 뭐 그래서 이 둘까진 괜찮았는데 16년도가 진짜 개쩔었죠. 예. 그때 사실 전 조수혁 선수가 막 일부에서 검증된 주전 골키퍼다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후보로 보내서 너무 기니까. 근데 그때는 그쵸. 조수혁이 넘버원 맞습니다, 인천에서. 진짜 그 개막전 김교빈이 환상적인 플레이. 그래서 대체로는 김다솔이 환상적인 플레이. 한 경기당 3실점씩 찍는 그 두 명의 플레이를 보면서 야, 이거는 발밑이고 뭐고 일단 선방부터 안 되는구나. 그리고 발밑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둘 다 안 좋았어요. 사실 이제 그 선수를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캐칭이 안 돼요. 그 두 선수는. 그러니까 이게 김교빈 선수는 외모 원툴이었고 김다솔 선수는 그냥 자기 환경이 좋으면 좀 괜찮은데 환경이 안 좋으면은 멘탈이 너무 터지는. 근데 정작 인터뷰에서는 자기 축구를 인천 시절 제일 행복했다고 해서 조금 아이러니했어요. 왜 여기서 행복했지? 뭐 막을 게 뭐 많아서 사실 그런 이유를 것도 말하긴 있고. 했어요. 김희석 코치가 너무 좋았다고. 그쵸. 어쨌든 네. 그런 골키퍼들의 생각을 했을 때, 뭐 민성준도 어쨌든 스위퍼형 키퍼에 가깝다 보니까 선방 능력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불신도 사실은 저희 예상 중에 하나 있었었잖아요. 어쨌든 발밑이 음, 좋은 선수고 저희가 어쨌든 선방 능력이 정말 좋다면 김동원 이태리를 제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선방 능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저는 리그 평균급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못,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봐온 두 명의 앞선 골키퍼들이 들어가야 되는 공을 건져내고, 막히면 안 되는 공을 막아내고 이러다 보니까 특이한 음, 거지. 사실, 민성준 정도의 골키퍼 능력이라면, 저는 어느 팀에 가서도 적당히 주전급은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고, 뭐, 만약에 정말 그 팀에 좋은 골키퍼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컨은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경험치를 빼면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이 돼서, 이날 경기에서도 좀, 뭐랄까요, 그냥 막 걱정을 많이 하고 봤어요. 사실 초반에는. 왜냐면 음. 저희가 처음 쓰는 골키퍼들에 대한 기본적인 좀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네, 항상 그런 거 그렇죠. 없이. 네, 네, 뭐 그런 거 사실 없이. 저희 옛날에도 생각해보면은 뭐 이태희는 교체 투입으로 시작했으니까 좀 다르지만 김동원 선수 처음 선발 나왔을 때 믿고 보지 않았어요. 저희도 그때는. 그쵸. 그런데 생각보다 잘해줬고 사실 김동원 선수는 두각을 빨리 드러낸 편이죠. 첫 해에도 이 정도면은 꼭 김동원을 서드로 둬야 할까? 뭐 결국에는 바로 세컨까지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 시즌에 주전을 먹었죠. 데뷔를 한 다음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민성준 선수를 본 게, 이제 저희 시작 전에 몸 푸는 그런 거기에서 키퍼를 하는 장면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연습 경기 영상을 찾아보거나 구하지 않는 이상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음, 저희에게 좀 좋은 이런 교보제 그리고 저희가 민성준이라는 선수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한 경기였고 뭐 실점 장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PK는 사실 이제 막는 게 신기한 거지 못 막는 게 정배니까 그렇다 치고요. 두 그쵸. 번째 PK 거는 거는 사실은 좀 다르게 네, 봤죠. 두 번째 거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도 조금 더 이제 근육적인 측면이나 버티는 힘 측면에서 막았으면 쳐낼 수 있는 공일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뭐 슈팅 때린 선수가 좀 세게 차야. 예? 음,
뭐 리그에서 정말 손꼽히고 국가대표로 왔다 갔다 하는 조규성 선수의 정말 잘 맞은 킥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득점왕이 때린 슈팅이었는데 뭐 그거를 맞아요. 못 네. 막았다고 하는 거는 많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뭐 저는 골키퍼들 보는 게 재밌었어요 이 경기에서 뭐 경기 중에 민성준을 받고 워밍업에서 김유성을 눈 뚫어져 쳐다봤는데 예, 되게 그 얘기 재밌었어요. 제가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예. 굉장히 재밌었죠. 네, 김유성 선수가 이제 경기 전에 키퍼 하는 것도 저희가 사실상 좀 집중해서 본 건 오늘 경기가 거의 처음인 것 같고, 그리고 음, 이제 저희가 동시에 얘기하고 싶은 장면은 아무래도 김유성 선수의 슈팅 장면일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야 씨. 예, 우선 이제 그거는 메인 DC가 뒤로 빼놓고 골키퍼 장면을 보시면 이제 포르트님 표현이 저는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표현을 한번 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키퍼로서의 그 선방 스타일이 있어요 사람마다. 우리 팀으로 따지면은 김동원 선수가 제일 디폴트 값으로 뒀을 때 이태희 선수는 그거에 비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막는 극적으로 막는 거 스타일이고 민성준 선수는 확실하게 뛰어서 처리를 하는데 김유성 선수는 뛰는 게 엉거추럼 뛰어요. 뭐지? 약간 그렇게 뛰는데 결과적으로 그 공은 몸에 맞아서 튕겨 나갑니다. 막습니다. 이게 약간 그때 제가 경기 전에 연체동물식이라고 했었고요. 진짜 네. 약간 흐물흐물거리면서 흡착을 시키는 그런 선방을 하는데 제가 이런 키퍼를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네. 생각을 했다가 떠올랐습니다. 2015년 아시안컵이 김진현입니다. 아, 그 선수가 그때 잘 막았다고 했는데 막는 걸 보면은 이상하게 막아요. 왜 이게 막히지? 했는데 막았어요. 진짜 약간 그런 스타일로 막는 느낌이에요. 저는 보고 든 생각이 그 이제 약간 그 정신줄 놓은 유현 선수 골키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마 다들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러니까 유현 선수도 어쨌든 되게 본인 그 감대로 뜨잖아요, 몸이. 음, 김유성 선수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유현이 약간 한 세 골 먹히고 정신줄 나가지고 약간, 아, 난 진짜 약간 그 정신 놓은 상태로 내 감에 맡긴다라는 느낌으로 뜨고, 막 유현도 사실은 손으로 걷어내는 것보다 막 팔꿈치 맞고 어깨 맞고 막는 공들이 좀 있거든요. 약간 그런 장면이 아, 좀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민성준 선수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을 딱 막아야 되는 그 최소 한도의 모습으로 뛰어준다는 느낌이 강해요. 특히, 그러니까 볼도 그래서 손가락, 핑거팁이나 정말 손 마지막 끝으로 막아내는 공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잔 움직임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골키퍼 중에서 되게 그 잔잔바리 움직임들이 많은 선수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선수 이름이 까먹었다. 그 영국 골키퍼인데, 그 혀 내밀면 파래지는 선수 누구였지? 파레진 선수, 야, 있었는데? 들으니까 그 알 것 같은데. 승부차기 우리나라랑 승부차기 했을 때 그 골키퍼 아무튼 아, 네. 버틀랜드? 그래 버틀란드 그래요. 에, 버틀란드가 되게 막 흐무적 되다가 팡 뜨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음, 잔잔바리 움직임 없이 그냥 공 딱 보다가 빡 떠나가지고 막는 그런 느낌의 선수가 민성준 선수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날 건져낸 장면들에서도 한 발 더 가서 도약해서 제가 알기로 팔로 탁 쳐낸 공이 하나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본인이 이건 내가 한 발 더 가서 한 번 뜨면 막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뜨는 느낌이라서, 뭐랄까요, 그냥 감으로 뜨는 선수들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정말 골키퍼적인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서 그런 걸 실현해내는 선수가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막는 걸 평가를 봤을 하고. 때 좀 정성적으로 막는다가 김동호가 민성준 준 것 같고, 음 감을 이용해서 막는 건 이태희, 김유성은 그 두 가지랑 다른 김유성입니다. 김유성은 약간 신들린 것처럼 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약간 본인의 의지보다는 몸이 움직여 이러면서 막는 느낌이라서. 음. 그래서 김유성 유형이 기복이 심할 수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맞아요. 워밍업 때도 초반에는 좀 긴장하고 굳어 있으니까 아예 잘 뜨지를 못했는데 좀 풀리니까 그때부터 제가 말한 장면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게 그리고 이제 그리고 대건고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골키퍼의 유연성이 진짜 좋다고 했는데 진짜 유연합니다. 민성준 선수요?
아, 김유성입니다, 이 얘기는. 아, 아니, 왜냐면 윤성준 약간 강목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 버티는 일자로 뜨는 모습이라서 예. 그래서 음, 그렇구나 야 느끼는데 그러니까 김유성 선수라고 하면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약간 네. 몸이 물처럼 떠요. 붕 하고 뜬다고 해야 될까요? 예, 어쨌든 예, 아마 딱 저희가 이런 음 골키퍼마다 성향 차이를 느끼기가 그 쉽지 않거든요, 웬간한 팀에서. 근데 저희는 네 명이 다 달라가지고 그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른 팀들은 보통 한 명 이상의 골키퍼를 사용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저희나 이제 네 명 다 이제 진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약간 저질스러운 표현이지만 네,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테니까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네, 뭐 다른 장면들은 다 차치하고 이제 골키퍼나 이제 이날 선수들에 대한 평가들을 좀 했으니까 저희 골 장면 얘기를 좀 해야겠죠. 예, 네. 이날도 뭐, 역시 감독님이 항상 하던 교체를 하셨어요. 특히 김민석이 음, 요즘 굉장히 폼이 좋고 그리고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민석은 이제 일부에서 충분히 먹히는 카드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에르난데스의 부상 이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등장한 최고의 스타가 김민석이라고 할 수 있고, 김민석 선수가 사실 그 전 경기들까지 해서는 사실 작년 경기 때는 그때 제 윙백으로 나스가 논외로 치고 올해 첫 경기에 골 넣었잖아요. 네, 수원전에. 근데 사실 그때는 너무 시간이 짧았고 뭔가 하늘의 기운이 모인 느낌이어서 그때까지는 아직 평가는 유보였어요. 네. 이런 극적인 순간에 하는 그런 강심장이긴 하구나 그 정도였는데 제가 이 선수에 대한 인상이 확 높아진 거가 그 1골 1도만 제주전 있잖아요. 음, 그때 이 선수에 대한 인식이 확 많이 올라갔어요. 그 경기에서 뭐 네네. 개인의 돌파 그런 것도 있지만은 패스의 센스를 보고 아 이제 경기를 읽는 능력이 있구나 이제는 그런 게 느껴졌고 그게 이제 극대화돼서 이번 전북전에는 사실 이 경기에서 인천의 최고의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80cm라는 키가 윙어치고,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윙어치고 큰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음, 국내에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윙어들의 기본적인 신장이 커야 180 중반이잖아요. 김대현이나 양현준이나 뭐 엄원상, 엄지성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키가 큰 편이 아니에요. 근데 김미덕 선수는 180이라는 신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나 유연성이나 그 기술 같은 측면에서 저는 이날 경기에서 저 진짜 진심으로 걱정했는데 전북이 김민석 보고 약간 땡겨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진짜로 그 기억나실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김민석이 진짜 공을 빵 때리고 막 달려가서 수비 다 지키고 마무리 지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코너킥을 만들었는데 아, 그때 첫 번째는 스피드. 그러니까 저 키에 저 스피드면 대체 누가 따라갈까? 두 번째는 어차피 저 선수가 180이다 보니까 어깨를 넣으면 상대 수비수가 어쨌든 속도로 붙으면 보통 윙백이나 뭐 수비형 미드필더가 많이 붙잖아요. 안 그쵸. 밀려요. 안 밀려요. 그리고 아, 센터백이 붙어도 센터백보다 빠르니까 그냥 치고 달리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진짜 그 마지막은 시나리 네네. 성공률이 좋았죠. 예, 그거 제 치달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마지막은 온더볼 상황에서도 거리낌이 없어요. 이 선수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온더볼 상황에서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라고 굳이 꼽자면 공을 잡고서 이제 그 공을 가지고 그러니까 돌아서는 장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 오프를 하고서 그 장면에서 본인의 기술이나 공간을 보고서 패스를 하거나 드리블을 해야 되는데 가끔 선수들 중에서 그냥 그 뭐랄까요 페이스 오프를 안 하고 피해가는 선수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김민석은 페이스 오프 하고 본인 발재간으로 돌파를 하든 아니면 공간을 보고 패스를 주든 선택지가 다양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 선수는 그냥 정말로 축구를 잘한다 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김민석 선수를 몇 번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깡따구가 좋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깡따구만 좋은 게 아니라 깡따구가 근거 있는 깡따구인 것 같아요.
나는 음, 쟤를 제낄 수 있으니까 깡따구를 가지고 조져보자 이런 느낌. 그래서 하, 뭐랄까요? 뺏기기 싫습니다. 진짜로. 한 경기 저는 한 경기 칠 때마다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성장이 딱 보이는 게 사실 수원전 때는 득점과 별개로 본인이 돌파 같은 거는 아직 약간 미숙하거나 좀 자신감 떨어져서 막힐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음, 경기를 거듭하면서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프로의 그 템포에 적응이 되니까 이제는 본인 능수능란하게 상대를 교란할 수 있고 전북전에는 그냥 일단 먹히든 말든 치다를 일단 때리고 시작을 하는 장면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뛰다가 주변을 보고 바로 킬패스 찌르는 여유까지 생겼어요. 네. 딱 그게 생기니까 이제 상대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여기에 뭐 김보섭 선수도 처음보다는 최전방에서 적응을 잘 해주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움직임을 같이 가져가지고 거기에 전북이 후반에 좀 고생을 했죠. 김민석이 이날 어쨌든 매치업이 김문환이에요, 사실. 네. 그쵸. 김, 국대 선수죠. 네, 국대 풀백을 상대로 저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저 선수가 내년에 얼마나 더 성장해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U22라는 마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고평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U22 딱지를 떼더라도 본인의 장점을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애초에 최초 데뷔할 때 당시에 김민석에게 장점이라고 했던 거는 지금 말한 이게 아니라 압박을 빡세게 띄워준다 했어요, 원래. 활동량이 좋다. 딱 울산전 같은 거에서도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 김태현 앞에서 안 쫄았다고. 네, 딱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런 선수가 개인 능력까지 갖추면 사실 진짜 무서운 거고 그래서 저는 김민석 선수의 포텐셜이 점점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날 다 뭐 다른 선수들도 이제 어린 선수 두 명 또 들어갔죠. 박창환이나 김성민 선수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음, 노인네 두 명, 네, 창수형이랑 정혁 선수까지 네, 다 투입이 되면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경기는 2대1이라는 스코어로 지긴 했습니다만 뭐 경기 내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에서 분명 저희가 후반 들어가면서 안 풀리는 장면들도 있었고 마무리가 안 된 장면들이 있어서 화가 나긴 했지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진짜 존나 못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그냥 골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마무리만 안 됐을 뿐이지 그냥 잘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저희가 올해 전북을 잡은 거나 울산 상대로 비등비등한 경기를 한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전북 나와라, 울산 나와라, 포항 나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저 두 팀은 지금 리그에서 그냥 최상단에 있는 가장 강한 팀들을 상대로 이런 경기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만으로도 올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만족스러운 경기였습니다, 사실은. 진짜 이 경기 보면서 아 우리가 내년에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몇 개 있었고요. 왜냐면은 뭐 어린 선수의 활약도 있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네, 좋았고 그리고 우리가 체급이 큰 상대를 만났을 때도 쫄지 않고 우리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울산전 뭐 저희가 아쉽게 스플릿 경기에서 울산 전북을 상대로 승점을 따오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굉장히 과거와 달리 좀 많이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줘가지고 만족스러운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 또 이것 때문에 내년이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 정말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들고 그리고 4위라는 성적으로 시즌을 잘 마무리한 것도 신기합니다.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얘기를 마무리를 올해 결산이라기보다 이제 전북전까지 마무리를 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 정말 저희가 딴 팀에 가려져서 그렇지 부상 악령이 진짜 심한 팀이었잖아요, 올해가. 아, 그쵸. 저희, 뭐 사실 애초에 시즌 시작할 때 생각했던 베스트 멤버를 시즌 내내 제대로 기용을 하지 못했고요. 그 대표적인 멤버가 이주용, 오재석, 여름, 오반석, 이런 선수들이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올해 이동수나
민경현 혹은 이강현 이런 선수들은 오히려 세컨 옵션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시즌을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컨 옵션이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원 옵션 이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부상 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선수들이 여러 모습으로 다양한 곳에서 본인의 장점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음, 만족스러운 시즌입니다. 뭐 저희의 가장 큰 목표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이제 30일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아침을 못 가더라도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시즌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이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연장해서 저희가 음, 더 세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4위 신기하네요. 예. 네. 참 뭐, 제가 올 시즌 보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우리 스쿼드에 잉여 멤버가 거의 없어지고 대부분이 선수가 팀에 도움이 되는 스쿼드 멤버로 성장을 했다. 그 점이었는데 제가 뭐 아직 다 만들진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는 통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음, 선수들이 출전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비율에 따라서 조금 나눈 거거든요. 예를 들면 네. 뭐 30경기 이상이 몇 퍼센트, 20경기 때는 몇 퍼센트, 뭐 10경기 아래는 몇 퍼센트 이런 거였는데 이걸 해보면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은 다른 시즌에 비해서 눈에 띄게 적게 뛴 선수가 덜해지고 비교적 고르게 많이 뛰었어요, 선수들이. 음, 그만큼 누구를 써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까 여러 선수를 기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성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당장 까놓고 말해서 2020년에 저희 8경기도 못 뛴 선수가 팀의 46%였어요, 그때. 네네. 존나 많은 거예요, 이거. 절반 가까이죠, 사실상. 그리고 대부분의 시즌이 저희가 40% 이상이 그런 선수인 경우가 많아요. 10경기도 못 뛴 선수가. 네. 그렇지 않았던 시즌이라고 해보면은 2015년 잘한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FA컵 사상 최대 성적을 낸 시즌이죠. 그리고 애초에 그때는 스쿼드가 인원이 적어서 모두를 다 쓸 수밖에 없던 환경이 있고 그런 때를 제외하면은 저희가 항상 이제 잉여로운 선수들이 많고 스쿼드에 배척된 선수가 있고 몇몇 선수들은 너무 기량이 떨어져 못 쓰고 했는데 올해는 영입한 선수들도 뭐 전부는 아니어도 대체적으로 성공을 거뒀고 스쿼드에 있는 멤버들 중에서 많이 못 뛴 선수들도 나오면서 점점 발전을 해나갔고 이런 면을 저는 저희가 좋은 팀이 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저희가 뛰지 않아도 될 선수가 뛴 경우도 사실 있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음, 무고사의 이탈이나 에르난데스의 이탈이나 그리고 양쪽 윙백들의 장기 이탈이죠. 거의 시즌 하나를 버렸으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센터백에서도 사실은 다치면 안 되는 선수들도 다쳤고 그리고 미드필더에서도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장기 부상 이런 것들도 있었고 윙어 그러다 보니까 윙어에서 센터백이 된다. 미드필더로 알바를 뛰기도 하고 미드필더 선수들이 음, 윙어로 알바를 뛰기도 하고 윙백이 윙어 알바로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정말 제 포지션이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제 포지션에 뛰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다고 봤을 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냥 마치 자기의 메인 포지션인 양 잘 선보인 것도 있고 부족함이 보이지만 해야 되는 일은 다 했다. 뭐 이런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사실 뭐 포지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김준엽이 센터백 뛸 거라 생각했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이강인이 누가 센터백 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음. 근데 정작 써보면은 의외로 잘해요. 큰 문제가 없어요. 신기해요, 진짜로. 예.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진짜 긴급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잘 대처하고 데뷔를 한 이 감코진에게 정말 큰 아,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그냥 올 시즌 전반을 봤을 때 올 시즌 뭐 인천에도 확실한 기둥이 몇 명 있긴 했었지만은 그 선수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선수가 나와서 잘 채워줬고 특히 뭐 골키퍼진인 김도건이 나오든 이태희가 나오든 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이상의 기대치를 가지고 볼 수 있었죠. 그게 좋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유독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그러니까
경기 리뷰 시작할 때 많이 했던 말이, 어라? 스쿼드가 이게 맞아?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유독 올해. 예. 음, 특히 약간 뭐, 뜬금없이 나온 선수들이 있었고, 예, 잘했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후보 명단을 볼 때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죠. 뭐, 당장 작년만 생각을 해도 저희가 U22 자원이라고 주로 썼던 건 구본철과 박창원이잖아요. 근데 그 두 작년에 명이 그렇게, 항상 네, 고정이었죠. 그렇게 작년에 잘했다고 평가를 받던 박창환이 밀리고, 음, 홍시우 어쨌든 이적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데려온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더 많이 뛴 선수는 오히려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올 시즌 막판에 김민석이나 김성민 이런 음, 선수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여줬고, 그리고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 헷갈리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선수가 유이시가 맞았는지 민경현. 음, 쿼드에서 22세를 이렇게까지 많이 활용한 시즌은 인천의 역사에서도 올해가 거의 처음이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사실 지난 시즌도 사실 두 명한테 의존하고 막판에 가서야 이종국 선수 같은 몇몇 자원들을 끼워 넣은 거지. 작년은 살짝 두 명한테 의존한 게 맞고, 뭐 2020년도 김준범한테 의존을 했었죠. 뭐 그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올해는 시작할 당시에는 홍시우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 민경현으로 넘어갔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22세를 두 명을 넘게 세 명 이상을 라인업에 포함을 하고 뛰었어요. 김성민, 김민석, 홍시후, 민경현 뭐 이런 선수부터 박창환도 좀 나왔고 근데 누구를 써도 그럭저럭 평균 이상을 한 데다가 22세 3명 이상은 사실 그거는 규정 때문인 걸 넘어서 이미 스쿼드에 들어올 만한 선수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 많았죠. 지금 그냥 제 그냥 간단한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면 포항이랑 인천을 제외하고 이 정도 급으로 22세 자원을 많이 쓴 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딴 음, 팀에서도 정말 많이 써야 세 명? 이렇게였지. 이렇게 U22 자원을 스쿼드 멤버 이상으로 거의 주정급으로 쓰는 팀은 인천과 포항을 제외하면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 그러니까 올해는 뭐 저희 기둥 같은 선수들, 기라성 같은 이제 선배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신입생들 다 조화롭게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약간 감격스러운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 컨텐츠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포지션별로 혹은 이제 음, 선수 뭐 번호대 순서로 할지 어떻게 할지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지 않았지만 시즌 전반적인 결산이 저희가 아무래도 다음 달 방송이잖아요. 그 그쵸. 전에 좀 이제 나눠서 좀 선수 하나하나를 좀 세세하게 분석하고 스탯적으로 좀 보면서 이 선수가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아니면 저희 초기 평가와 올해 마지막 저희의 시선은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 둘이 좀 이건 대본까지 짜서 할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좀 음, 세세하게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것들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뭐, 인내 분들은 아신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시즌마다 결산을 적어요. 글을. 그쵸. 근데 거기 그래서 선수 한 명 한 명을 다 언급을 하긴 하는데 대강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할 것이고 대신에 말로 할 때는 글보다 더 많은 부분을 빠르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쨌든 글을 읽는 세대는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죠. 보이스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좀 구성을 할 거고 요 내용을 베이스로 저희가 라이브 방송에서 아마 라이브 방송도 저희 아마 거의 2회차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음, 뭐 앞선 회차에서는 이제 올해 베스트 11 정도 체크를 하고 저희 시즌 전반적인 결산을 하고서 12월 달 들어가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베스트 11을 다루지 않은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예. 한 시즌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특히 인천 팬들 전반적으로 그냥 올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뭐 저희도 당연히 그랬고. 그래서, 아, 정말 다들 경기를 보는 맛도 있었을 것 같고 저희 순위를 보면서 믿기지 않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을 텐데 좋았습니다. 꿈 같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고, 2023년이 더 기대가 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예, 전북전 2대1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저희가 4위를 끝까지 수성을 하면서
마지막 저희의 제일 중요한 결과는 30일 날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 물도 넣고 기도해야죠. 30일. 예. 아, 뭐, 30일 경기 가시죠? 예, 30일도 가고요. 27일 날도 제 일정이 있긴 한데 어떻게 빼서라도 후반전은 보고 나올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뭐 이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북 유니폼 입고 가가지고 예. 오렐레를 어, 한 세 번 정도만 하고 왔으면 예. 아이, 뭐, 저는 오군짐이 유니폼을 사서 봤는데요, 뭐, 수협 서울 때. 근데 사실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수협 팬분이 사주셨어요. 예, 사줄만 하죠. 오군지미 정도는. 예. 오군지미를 아는 분들보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애초에 그때 그 수협이 그거였어요. 그, 뭐냐, 옛날에 인천이 야, 만원의 행복 한 것처럼 플리마켓 그런 느낌으로 옛날 걸 팔았는데, 제가 일찍 와서 줄을 서준 덕분에 그분이 무혈 입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19,000원짜리 옛날 유니폼 하나를 받은 거죠. 그리고 오군지미 있을 때 축구를 보신 분이 절반이 될까 싶어요,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때 봤었는데 오근지미가 초반에 막 우와 벨기에 국대 하면서 우와 골 넣었어 하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 아래로 파묻혀 사라졌죠? 버렸던 게 예. 생생합니다. 네, 뭐. 그런, 예, 어쨌든, 예. 다 때려치고, 예, FA컵 그냥 닥치고 전북이 잘해서 개 털어가지고 국패에게 준우승이라는 좌절을 맛보게 하고 저희는 웃으면서, 예. 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도록. 예, 저희도 플레이오프 가고 싶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아, 말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예. 뭔가 상상만 해도 뭔가 뽕이 차오르는 기분이에요. 이런 상상을 하는 게. 짜릿하죠. 예, 제가 음. 아직 미필이라서 여권 갱신이 어렵대요. 근데 제가 무조건 받아낼 테니까. 생각해보니 저 여권 만료돼가지고 갱신해야 되는데 좋은 타이밍이네요. 예, 저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음. 다 때려치고 예, 갈 수 있도록 네, 제가 저 오늘 밤부터 이제 무릎 꿇고 물 떠놓고 기도할 거예요. 예, 제발 전북이 우승하게 해주세요. 예. 아, 또 김상식 감독님께서 또 트로피 하나 들고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김상식 감독님 명성이면은 여기에서 슬슬 하나 따고 해야죠. 저희는 제 아버지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예, 파우 아버지! 파우 9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저희는 아, 지금까지 어우 이걸 또 1시간을 했네요. 1시간 동안 예, 시즌 마지막 경기 리뷰 파워를 진행한 MC 민우였고요. 포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